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밀린 숙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던 16부작이 14편까지 올라가 있죠. G바디 M4까지. 그거를 이제 2편 내지는 3편만 더 찍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오늘의 이제 16부작 중 15편의 주인공, 이 녀석입니다. AMG GTR. AMG GTR을 뭐 보면 지금 이번 16부작 영상이 보통 보면 인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요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인트로를 먼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최근에 한 두어 달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접어놓고 있어가지고 자동차 쪽 유튜버들이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딱 열어서 보니 전기차 그쪽 뭐 eGMP, 그리고 뭐 플랫폼이 어떻고 아키텍처가 어떻고 뭐 모듈러가 어떻고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이 지금 있더라고요. 사실 그 논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영상을 다 본 건 아니라서. 근데 일단 뭐 제가 그 부분을 딱 규정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제가 될 수가 없고, 그건 뭐 일반 개인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녀석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인트로에 간략하게나마 제 의견을 좀 피력하고, 팩트가 됐든 아니면 제 뇌피셜이 됐든 그걸 구분해서 좀 피력을 하고 본격적인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키텍처가 됐든 뭐 아니면 플랫폼이 됐든, 이 개념은 뭐 지금 이제 뭐 전기차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잠식해 오는 이런 시대라고 해서 복잡해진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온리 내연기관이던 시절에도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소비자 친화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조사 기준에서 따져야 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개인이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이걸 굳이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특정 기간, 특정 제조사에서 특정 기간 동안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생산 컨셉이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비겁한 정의이긴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약점을 덜 잡힐 수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세대 바디 중 일부 내지는 셰시 중 일부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만들면 이것은 그냥 전세대 플랫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냐? 아닌 거죠. 제조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면 어떤 새로운 세그먼트가 탄생을 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전세대에 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일정 부분 개량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플랫폼이 하나 정해지면 구조가 다 똑같냐? 아니죠. 예를 들어 볼게요. B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딱 2개의 플랫폼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후륜 기반의 플랫폼, 그 다음에 전륜 기반의 플랫폼, 요 딱 2가지를 가지고 규정을 해요. 자, 후륜 기반의 플랫폼이면 2시리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8시리즈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후륜 베이스의 4륜 모델들까지, 뭐 SUV 다 포함, X5, 뭐 X6, 뭐 그리고 M 버전들, 이 차들이 어떻게 보면 휠 베이스나 트레드 다 다르고 사이즈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 기간 동안, 지금 현재는 G바디의 기간인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부르기 위해서 G바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게 이름이 클러스터 아키텍처 플랫폼,
하여튼 그런 용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전륜 모델들은 또 다른,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뭐 미니 쿠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시리즈 X1 뭐 이런 전륜 모델들, 그리고 전륜 기반 사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요거를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정 부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플랫폼이 결정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EV3가 상당 부분 구조가 니로 EV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가 얘기하는 지금 아이오닉 5나 EV6 이쪽에서 딱 규정이 돼 왔던 이 GMP라는 이 플랫폼에 안 맞지 않느냐, EV3는 이 GMP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가시적이고 직관적인 데서 보려고 하는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욕심인 거죠. 근데 제조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니로의 바디의 90%를 쓰든 아니면 뭐 100%를 쓰고 거기 뭔가를 덧붙이든 그거 또한 이 GMP다라고 해버리면 이 GMP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딴지를 건다고 뭐가 바뀌는 문제도 아니고, 제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근데 뭐 사실 제가 제조사에서 명확히 그거를 정의를 해줬는지, 현대기아에서 정확히 어디까지가 이 GMP다라고 규정을 명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런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뭐 많이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전기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 요 개념이 조금 바뀔 수 있고,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 GMP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추후에는 전혀 다른 이름의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객관적으로. 근데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직관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 GMP라고 그래놓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 GMP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연료통 자리가 떡하니 있고 이러니까 이건 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부분 또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개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봐도 납득이 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개량이 되고 새로 탄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기다 아니다를 따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첨언하자면,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차종의 샤시나 바디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MW에서도 후륜 모델들의 그 G바디 플랫폼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E 시리즈, M2 이런 차들부터 M8, 8 시리즈 그런 차들까지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구조도 어떻게 보면 달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이 같은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조사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보는 소비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는 와중에 또 뭐 한쪽에서는 야 이거 뭐 이제 독일차 폭망밖에 안 남았다, 독일은 끝났다, 독일 차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 무슨 소리냐. 그래도 기술의 독일 어디 감히 현기차 따위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과도기죠. 자, 근데 저는 양쪽 의견 다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일단 어떤 자동차 시장에서 독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디젤 게이트 때 아우디 폭스바겐 폭망의 길 갔죠. 그리고 이번에 청라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 폭발 일어나면서 뭐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결국 벤츠도 아우디 폭스바겐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조업 불황이 오면서 특히 독일에서도 지금 폭스바겐 그리고 벤츠 공장들이 일부 문을 닫네, 셧다운을 하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뭐 독일 차가 과거 같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포르쉐 그리고 벤츠, 어떻게 보면 저의 이번 16부작의 가장 주인공이 되는 이 두 개의 브랜드가 하필은 또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일차가 끝났다, 앞으로 현기차 발가락 새 때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뭐 우리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품질, 퀄리티 좋은 거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저는 원래 현대 기아차에 그닥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제 컨텐츠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독일차 베이스에서 이제 모터스포츠 관련 뭐 그쪽으로 저는 영상들을 많이 정리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선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품질 문제와 별개로 사실 최근 지난 분기 때 전기차 쪽에서도 생각보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하게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뭐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현재 영업이익률은 세계 1위를 찍었죠. 결국에는 24년도 들어서 오히려 토요타, GM, 폭스바겐 다 제치고 어떻게 보면 회사 규모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GM이나 토요타나 또 폭스바겐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회사 규모는 작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을 그렇게 내는 거 보면 대단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직전 분기 때 전기차 판매량으로 탑을 찍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BMW입니다. BMW.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그리고 과도기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BMW가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다 먹을 것이다,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일단 현대기아차에서 국뽕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 있지 않나. 물론 BMW 전기차들 대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들이 저는 절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 가격 경쟁력 충분히 있고 퀄리티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 과한 국뽕을 맞는 것도 그닥 도움이 될 것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전기차 초창기에 결국에는 파워트레인 쪽,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연기관 기준으로 해서 파워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터리하고 모터 쪽이 이제 결국에는 파워트레인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사실 꽤 많이 꽂혀 있고 이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자동차라는 게 변화가 오고, 그래서 뭐 어떤 구조적인 부분, 그러니까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부분, 뭐 우리 과거에 내연기관 엔진 미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 개념을. 맞는 말인데
근데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배터리와 모터 쪽에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너무 1차원적으로 과하게 집중이 돼 있던 시기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안정화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운동 성능, 키네마틱스 쪽으로 다시 눈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직 현대기아차는 갈 길이 멀었다.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독일이나 일본의 어떤 그런 과거의 내연기관 베이스의 데이터들이나 어떤 운동 성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중요도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서 이렇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지금 뭐 우리 배터리 기술이나 어떤 IT 쪽에 우리 기술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선도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인 거는 맞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는 지금 굉장한 기회를 맞고 있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격하게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차는 끝났다, 폭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섣불리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영예, 과거의 벤츠, 과거의 포르쉐 이런 거를 비춰봤을 때, 에이 그래봤자 현기차지.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알던 저기 뭐야 엑셀, 그다음에 포니 이런 차 만들던 현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지금 뭐 충분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오닉 5N에 대해서 뭐 그것이 판매량을 떠나서 글로벌하게 어떤 차쟁이들이 감탄하는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탐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과거의 현대기아차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차에 대한 환상을 좀 내려놓을 때도 된 것 같아요. 저는 독일차 베이스로 그걸 해왔지만 저부터도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가, 결국 플랫폼이 어떻고 현대기아차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면 그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브랜드가 바로 벤츠입니다. 벤츠. 참 가슴 아픈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벤츠의 진심이셨던 분들 생각하는 벤츠의 정점이 언제였냐 하는 것은 개인차가 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건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08년도 금융위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벤츠는 내리막을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단 이번에 청라에서 전기차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번 16부작 시작에서부터 첫 번째 영상이 벤츠 C63 그리고 CLA45 AMG가 나왔던 영상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저도 벤츠 오너지만 지금 보시면 S500 마이바흐 둘둘둘 그리고 AMG GT 이게 지금 병풍처럼 세워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사랑하는 에마드를 두고 벤츠를 까야 되는 그 심정은 이게 감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좀 냉정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의 아니게 아마 뭐 C63 오너분들 내지는 CLA45 오너분들이 좀 기분 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거였고, 아무튼 그게 뭐 편파적으로 벤츠를 까기 위한 영상은 아니었다.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표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저는 08년도 그때부터는 벤츠는 내리막을 탔어요. 자, 공교롭게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에 대한 관심을 저는 지속적으로 최근까지도 가지고 있어 왔는데 그게 극명하게 딱 갈라지는 것이 요때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AMG GTR을 가지고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3년이 다 돼가는군요. 곧 2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얘를 제가 계약을 할 당시에 사실 요거의 후속작 지금 요게 W222 S500 마이바흐인데 저희 와이프가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데일리로 타고 있는 차입니다. 이제 13만 킬로 탔고 그래서 이제 좀 뭐 차가 좀 노후되기도 했고 그래서 신형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 223 S580 마이바흐를 얘랑 같이 이제 계약을 했다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벤츠라는 이 브랜드가 내리막을 타고 내려오는 그걸 느껴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차를 받게 됐고 반대로 223 580 마이바흐는 그것 때문에 차를 안 받았다. 좀 말이 웃기죠.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서 저는 이제 이 회사의 벤츠라는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 회사의 끝이 좀 보인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결국에는 참 어처구니 없이 청라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이게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저는 요거를 이제 GTR을 받고 223을 취소하면서 일단 일정 기분이 좀 나빴었어요. 이 가격 정책이나 그 다음에 제품의 퀄리티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안 맞았거든요. 이게 원가 절감은 원가 절감대로 하면서 사실 그렇게 혁신적인 뭔가 우리가 과거에 둘둘둘 마이바흐가 처음 딱 나왔을 때 우리한테 던져줬던 그런 신선한 충격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원가 절감의 흔적들만 보였는데 가격은 타 제조사 대비 어처구니 없이 인상폭을 키웠다. 그래서 호구 잡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이 지금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둘 중 하나다. 아니 셋 중 하나겠죠. 진짜 말 그대로 얘네들이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마진율 확대, 그러니까 바가지를 팍팍 씌우는 어떤 그런 가격 정책일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회사 수익 구조상에 뭔가 큰 허점들이 있다. 또는 이 둘 다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벤츠가 진짜 폭리를 취하는 거였다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벤츠의 영업이익률은 보면 거의 뭐 처참합니다. 지금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영업이익률은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24년 최근 기준. 그에 비해서 벤츠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가격 정책 그리고 원가 절감. 이거는 우리가 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가 절감하면 또 BMW 아닙니까? 현대기아고. 근데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더라. 그래서 충격적인 문제였다. 이건 고객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정도의 충격을 줬었는데 이게 전기차 이번에 화재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노출이 된 거죠. 벤츠의 구조적인 약점들이. 자, 그러면 결국에 과거에 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을 압도하고 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기준에서는 방만한 운영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 시스템이 계속 큰 구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이대로 왔다면 지금 기준에서는 방만한 경영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과거의 벤츠가 지금의 벤츠하고는 너무 포지션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왔고 그 사이에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들이 일정 부분 내연기관차들의 수요를 상당히
뺏어간 부분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가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조사별로 가격 경쟁이 붙어서 또 일정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이미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소하게 바뀌면서 이 시장은 격변을 했다. 근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만 보더라도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막 그냥 어떻게 해도 돈을 잘 벌던 그 시절에야 상관없죠. 이 컨셉을 여러 개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문어발식으로 해서 막 그렇게 해도 어찌됐건 잘 팔리고 뭐 팔면 남으니까. 근데 이제는 효율성을 따져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아까 제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제조사에서의 생산 컨셉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컨셉이 중구난방으로 가 있으면 결국에 시작점이 엉망진창인데 끝으로 가면 이 효율성은 극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변태도 나올 수가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산물이고, 그러나 데일리로 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 데일리가 아니죠 얘는, 데일리로 타야 되는 둘둘 3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극악의 결과를 또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비슷한 어떤 가격을 맞춰서 경쟁사들과 내지는 경쟁 뭐 브랜드들, 뭐 BMW가 됐든 현대기아가 됐든 그 급에서 사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의 폭이 크지 않잖아요.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뭐 고급화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근데 새는 돈이 많으면 결국에 무언가에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배터리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 현대기아 차들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벤츠하고 다르게 어떤 시대 흐름을 빨리 읽고 발빠르게 어떤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그런 견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독일 차는 폭망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볼 때는 뭐 폭스바겐이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BMW만 보게 된다면 BMW는 결코 제가 볼 때 망가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으로서는 뭐 과거에 이제 BMW의 그런 어떤 포지션이 아닐 수는 있어도 쉽게 볼 브랜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저나 저희 와이프는 BMW를 그닥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것은 일정 부분 그 효율성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원가 절감, 그리고 효율성, 뭐 그런 부분들, 뭐 그 부분은 근데 현대하고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현대를 무조건 또 막 BMW와 동급 내지는 그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도 좀 그런 게, 제가 볼 때 이번에 지금 뭐 eGMP다 그래서 뭐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벤츠 못지않게 플랫폼들이 굉장히 난잡하게 잡혀져 있었거든요. 뭐 무슨 Y 플랫폼, 뭐 X 플랫폼, 뭐 J 플랫폼,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이렇게 난잡하게 돼 있던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지금 유튜브에서 되게 핫한 이게 eGMP냐 아니냐 뭐 그 논의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현대 같은 경우에도 BMW의 간소화된 어떤 그런 플랫폼의 구성을 벤치마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코 쉽게 볼 브랜드는 아니다, BMW.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벤츠가 저렇게 망가지고 뭐 배터리 내지는 어떤 뭐 그런 전기차 쪽에서의 환경이 좀
불리하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벤츠나 폭스바겐도 회사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는 좀 그 영역이 축소화되고 좀 예, 어떤 과거와 같은 어떤 주도권을 쥐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의 외형부터 해서 좀 많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 이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차종들도 과거와 같은 어떻게 보면 팬층에 직접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차종들이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우려 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좀 됩니다. 지금으로서 뭐 이건 저의 내피셜이지만 그러나 BMW 같은 경우에서는 뭐 크게 뭐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유연하게 잘 가는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힘든 제조업의 진짜 지옥 같은 이 시기를 시장 파이 전체는 줄어들지만 현대기아는 그래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인트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뭐 플랫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작금의 어떤 안타까운 벤츠의 현실,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요 정도까지는 하고, 이게 오늘 설명하면서 또 조금씩은 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인트로에서는 요 정도 다루기로 하고, 먼저 오늘의 주인공 AMG GTR의 인캠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를